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모모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모모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모모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다니요. 아유, 그러게요. 네, 아이고, 그동안 너무 많이 바쁘셨죠? 아유, 매우 공사다망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성동일 그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분은 모모님이시죠, 그죠? 네. 성동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또 맞다고 해주시면 혹시라도 진짜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니라는 점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직접 겪었던 이야기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그럼, 겪었고, 좀 충격적이고, 또 이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실까요? 모모죠? 예, 모모입니다. 저에겐 늦둥이 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이제 사업을 잘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낳은 아이라 슬픔 뒤에 온 행복이라서 그런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고, 네. 그 누구보다도 몇 갑절 충만한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이제 단명하신 부모님들의 내 아이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미리 이제 지어둔 상태에서 아이의 정상적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보통 그 아호나 아명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이름을 이제 똥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성장한 지금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아이의 본명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예. 뭐 다똥이 오늘 어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 아이가 싫어한다면 그만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불려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다정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그만큼 소중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필수적으로 했던 게 매달 아이의 사진을 찍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성인이 됐을 때 전체 역사를 기록한 앨범을 매달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 총 몇십 개월, 몇백 개월의 그 사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일기를 쓰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찍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이제 저희 가족에게 좀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업 실패라는 좀 난관에 봉착을 했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이 돈을 10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 20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엄청난 빚을 전 상태라서. 그래서 뭐 TV 드라마에 보듯이 뭐 강제 차압딱지가 붙었고 그 집행하는 분들이 집에 찾아오고 뭐 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고 막 이게 난리가 아니었었거든요. 아이한테도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한 상황이었고 결국엔 우리 가족은 눈물을 머금고 그 집을 나와서 지은 지 한 20년인가 30년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예.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5층이 제일 싸길래 이제 5층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맨 꼭대기 층으로 이사를 하니까 뭐 수압도 문제였고 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문제였고 그때는 뭐 사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정신을 놓고 말고의 여유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일 시급한 거는 내 가족이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닥치는 대로 내 전공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사진을 찍어주는 일들을 좀 잊은 채로 살았거든요. 네. 저도 제 인생이 너무 막 급급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맞죠. 그래서 몸은 좀 고단했지만 아이와 아내를 보면서 이제 더욱 힘을 내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빚도 갚아야 했고 그리고 또 생활을 해야 하지만 아이한테는 또 이런 비참한 삶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상황들이었으니까. 근데 항상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늘 돈이 부족했어요.
그 흔한 동화책 하나도 제대로 사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했고. 아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아이 어린이집을 못 보냈거든요. 네. 아내 낡은 운동화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 생일이 됐는데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내한테는 선물 어떻게 해줄까 돈도 없는데 하다가 이제 버스비와 점심을 구매하면서 돈을 모아서 생일날 운동화를 좀 사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가 누려야 할 것들. 네. 왜 성인들은 좀 버틸 수 있는 힘들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했던 게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동화를 위원으로 풀어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뭐 그 스토리가 좀 미천이 드러나면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지어서 해줘야 될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제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제가 항상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는 제 방 반지 넣는 보석 상자 안에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넣고 질문지 하나를 넣었었거든요. 1차원적인 질문이긴 했었어요. 저는 항상 그 질문지에 답을 적고 보상으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해놓은 답도 없었고 먼저 사탕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었는데 뭐 일종의 좀 어머니와 저와의 좀 무언의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모모야 하늘엔 왜 별들이 많이 떠 있을까? 이 질문지가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뭐 과학적 접근이든 상상력을 동원한 답이든 뭐 상관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적은 답을 좀 기억을 해냈어요.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늘에 밤마다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게 햇님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 위해서 남겨놓은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답을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잘 찾아가라고. 그걸 토대로 이제 아이한테 마치 동화처럼 지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매일 밤 달님이 밤하늘을 밝히러 나오며 온통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별들을 보고는 투덜거리면서 청소를 하다가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발자국의 주인공인 햇님을 발견하고는 따지지만 햇님은 이제 사람들이 길을 잃을까봐 일부러 그렇게 발자국을 남겨놓았다라는 말에 달님은 자신이 짧았던 생각을 원망하면서 매일 햇님에게 사과를 했고 낮에도 이제 달이 보이는 이유가 맨날 사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님이 옆에 떠 있는 거다. 네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다똥이는 매일매일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들으려고 했어요.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동화를 그 말도 안 되는 동화를 계속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와 저는 그걸 토대로 제가 스케치북에 글을 쓰고 아이는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의 동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동화가 완성이 될 때쯤 아이하고 저는 그 동화의 제목을 지었어요. 평서부 달림시라는 동화를 만들고 그게 아직까지 존재해요. 그 스케치북이. 지금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도 그 가방에 매일 넣고 다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그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저한테 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집하고 좀 거리는 있었지만 뭐 급여도 좀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좀 일찍 끝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있을 아이에게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회사에 업무가 좀 많아져서 평소보다 한 3, 40분 좀 늦게 퇴근한 날이 있었어요. 그 낡은 마로 시작하는 경차가 이제 전부였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가야만 했죠. 이제 아이가 혼자 남아있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고 정말 제발 혼자 남아있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속도를 올렸죠. 예. 그 톨게이트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앞에 그랜저가 깜빡이를 넣지 않고 확 껴들더라고요, 차가. 그때 이제 비가 좀 왔었는데 길이 좀 미끄러웠었어요. 예. 급제동을 해봤지만 속도도 붙어 있었고 타이어도 많이 마모된 상태라서 결국은 강하게 추돌을 해버렸어요, 제가 뒤에서. 또 뭐 엎치대 덮인 격으로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제 차를 또 추돌하게 된 거죠. 제 차가 그 중간에 껴가지고 가드레일로 튕기면서 차가 거의 이제 반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도 제가 뭐였냐면 제 안전보다는 혼자 남아있을 아이, 아빠를 기다리는 그 다똥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이제 벨트를 풀고 전화기부터 먼저 찾았어요. 일단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아이를 조금만 더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차에서 전화 통화하려고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때 제 차 앞에서 어떤 흰 차가 하나 쓰더니 어떤 여성분이 왜 그 정수기 코디 복장 있잖아요. 그런 제복을 입고 제 차를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험사에서 왔나? 근데 내가 신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축 걸어오더니 갑자기 제 운전석으로 문을 강제로 여시더라고요. 예. 아직 주변에는 경찰차나 구급대도 오지 않은 상태였고 이게 뭐지? 근데 저도 뭐 정신이 좀 혼미했으니까 아무리 뭐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단 병원을 가자면서 이제 저를 자기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 흰 차에. 좀 열심히 하는 보험사 지금 이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이렇게 뭔가 이끌리듯이 그 차를 탄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보험사에 전화를 했나? 내가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건가? 뭐 이런 착각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는데 보통 병원을 가면 시가지로 가야 되잖아요. 큰 병원이 있는 데면. 근데 자꾸 외곽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내가 어떤 병원을 가는 거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거의 다 왔다.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그래 뭐 큰 병원으로 가는가 보다 아니면 전문 병원으로 가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러다가 차가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주변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녁이 됐으니까. 근데 불빛 하나 없는 곳에 멈춰 서더라고요. 그때 뭐냐면 내가 납치당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왜 이쪽으로 오지? 도대체 뭔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여자가 이제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나를 그 조수석에 두고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웬 남자 한 명을 만나더니 손에 그 무슨 차트 같은 거를 하나 들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걸어오더니 문을 열고 저보고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뭐지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뭐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뭐 이끌리듯 좀 내렸어요. 그러더니 여자는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그냥. 저를 거기 두고. 근데 남자는 이제 어둠 속에서 차트를 건네받고 저한테 오더니 많이 아프시죠? 뭐 이렇게 뭐 몇 가지를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좀 따라갔어요. 앞으로 걸어가는데 건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에 큰 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와, 네. 그때 이제 그 지역에 큰 강이 있긴 했어요. 서울의 한강처럼. 근데 왜 여기까지 오지? 뭐 물을 새도 없이. 근데 밤이면 그 강도 좀 검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강이 너무 푸르고 아름답더라고요. 파란색인데 에메랄드 빛인데 남자는 이제 저를 앞에 보이는 무슨 나룻배에 저를 태우더라고요. 그러더니 긴 장대 같은 노를 들더니 젓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한 강 중간쯤 갔을 땐가요. 푸른 강이 갑자기 검게 착 변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다. 그때 이제 자각을 한 거죠. 이게 말로만 듣던 저승의 경계구나.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저한테는 남겨진 가족들이란 게 있잖아요. 가슴 아팠어요. 왜냐면 내가 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근데 그때 강을 막 건너고 있는데 중간쯤 왔을 때 강 건너편에서 검정색 돌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돌은 정확하게 노를 젓고 있는 남자를 겨냥해서 날아왔어요. 저한테는 한 방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남자는 이리저리 피하다 결국은 돌에 이제 눈을 맞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노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남자가. 노는 결국 그 강으로 빠졌고 노가 이제 건너편 강에 다다랐을 때 어떤 여자가 그 노를 짚더니 그 뱃머리를 마구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뱃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그 배는 그 충격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돌아섰고 이제 강물에 하류 쪽으로 흘러서 대각선으로 흘러가면서 왔던 그 루트로 다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노를 젓고 있는 남자가 노도 없고 이러니까 눈에 이제 돌도 맞았고 남자는 이제 툴툴거리면서 저보고 당장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오만 욕을 다 하면서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 별을 딱 보니까 달이 점점 막 이렇게 슈퍼문처럼 되게 커지더니 수많은 별들을 막 삼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달 속으로 별이 막 삼켜지더라고요. 한참을 이제 넉넉 보고 있는데 아까 저를 태우고 왔던 그 하얀 차가 다시 나타나더니 그 이제 여성 코디분 같은 그 여자분이 저를 다시 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차에 타자마자 피로가 몰려와서 잠이 들었고 시간이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지만 막 주변이 시끄럽더라고요. 그 눈을 떴어요. 그때 제 앞에 제가 그 사고 난 장소 거기에 119 구급대원이 유압장비로 차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제가 그때 잠시 죽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했던 거죠 결국에.
그 길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제 뭐 아내와 아이는 병원으로 왔죠. 제가 있는 병원으로. 다행히 병원 검사 결과 가벼운 타박상 말고 특별히 다친 곳은 없더라고요. 이제 앞니 2개가 좀 많이 흔들거리고 이제 핸들에 부딪혔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청소부 달림실을 좀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괜찮아? 이게 아니라 왜 청소부 달림실 읽어달라고 하지? 근데 아이 말에 아까 다리 별을 삼키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제가 임사체험했을 때 이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구나. 나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으면서 내 아이한테 그 청소부 달림실 읽어줘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는 이제 뭐 당연히 폐차가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몸에 타박상이 없고 뭐 중상도 아닌데 왜 그런 체험을 했을까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 검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뭐였냐면 그 순간 심정지가 와가지고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유압을 열고 제가 차에서 거의 굴러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119 대원이 막 심폐소생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잠깐 심정지가 좀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큰 사고 치고는 그렇게 몸이 다친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런 충격에 의해서 뭐 그런 임사체험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먼 직장을 좀 다니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서 집에서 며칠 쉬다가 직장을 찾아야 했고, 다행히도 집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뭐 수입 식품 뭐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웹 디자인 일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정시에 퇴근해서 아이에게 가는 시간은 한 10분이면 충분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아내보다 내가 좀 더 많았고, 그리고 벌어놓은 건 없지만 이제 그 순간순간 좀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죠. 그런 어느 날, 그날도 일을 하고 막 퇴근하려는 찰나 물품을 실은 큰 트럭이 들어왔어요. 그 회사에. 그때 회사에 있던 사람들은 배달을 나간 상태라서 남자라고 하는 저 하나밖에 없었고, 트럭 기사는 빨리 뭐 이거 하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팔레트에 올려진 물건을 내리라고 막 성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웹 디자인 이제 디자인실에 있었으니까 지게차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다루니까. 근데 뭐 하도 성화를 내니까 이제 그 회사에 입식 전동 지게차가 있었거든요. 서서 타는 전동 지게차가. 그냥 평소에 이제 작동하는 걸 보면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네 하고 이제 뭐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첫 팔레트를 내리고 별거 아니네. 근데 이제 아이가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아이 생각에 두 번째 팔레트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 팔레트가 휘청거리면서 그 지게차 앞으로 쏟아져 버린 거예요, 물건들이. 그래 이제 지게차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좀 튕겨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스 무더기에 깔려본 거예요. 냉동식품 뭐 이런 거였는가 봐요. 무게들이 있는 그런 냉동식품하고 이제 파우더 종류의 물품들이 있다 보니까 무게가 좀 상당했겠죠. 그렇죠. 근데 박스에 다 묻히니까 이게 순간 그 박스에 깔리면서 이게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직원이 막 사무실 뛰어들어 신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도 들렸고 뭐 그런 소리 잠시 들리더라고요. 그 트럭 기사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쌓인 그 박스들을 막 덜어내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막 숨이 넘어가는 찰나에 119 구급대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 박스를 걷어내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들것에 싣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송이 됐어요. 그 뒤에 누워있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나 살았다 이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잠시 잠이 들었고 제가 깼을 때는 그 앰뷸런스 뒷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 앞에 왔겠구나.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이 보통 그렇게 되면 바퀴 달린 그 들것을 내리잖아요, 차를. 근데 구급대원이 차에서 직접 저를 부축해서 내리더라고요. 예. 그 들것에 누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들것에 실려서 내려야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러는데 그 제 눈앞에는 보인 게 병원이 아니라 진짜 긴 터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커먼 터널이. 저를 터널 입구까지 데리고 가더니 구급대원은 딱 뒤돌아서 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터널 쭉 앞에 쳐다봤는데 반대편에서 나오는, 맞은편에서 나오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 나갔어요, 그 앞으로. 와, 또 한 중간쯤 걷다 보니까 마치 군부대에서 볼 법한 이동식 바리게이트 있잖아요. 노란색, 까만색 바퀴 달린 그런, 그게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이제 3명이 딱 지키고 서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남자가 차트를 딱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라는 손짓을 하길래 저는 좀 다가갔죠. 직감했죠, 그때는 이제. 이거 죽은 거구나.
왜냐면 내가 한 번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아, 이거 죽은 거 맞네. 이제 진짜 가는구나.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묻는 말에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 알았어요 하니까 곧바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장 잘못한 일 하나를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뭐 생각하고 말고도 없어요. 없었어요. 돌봐야 하는 가족을 두고 온 게 가장 큰 죄인 것 같다.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는 저를 되게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혹시 추나요법이라고 목 두둑해가지고 목 길게 빼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척추 좀 아프고 목 아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목이 위로 막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진짜 목이 빠질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고개가 점점 위로 뽑히다가 보니까 시선이 이제 위로 천장을 향하잖아요. 터널 천장을 딱 보니까 수백 개의 사람 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이제 일단 죽은 걸 아니까. 예. 이게 뭐지? 이게 너무 섬찟하더라. 머리가 한 수천 개가 막 붙어 있는데 그때 그 앞에 있는 남자 또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니까 잘 대답해라고. 예,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묻더라고요. 가장 잘못한 일 하나를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대답은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 마음에 들게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죽어도 여한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리워해서 무모했기에 좀 지독했습니다. 그냥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가 빙그레 미소 짓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뽑힐 듯한 목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더라고요. 남자가 등을 돌리는데 제가 물었어요. 저 머리들이 뭐냐고. 그랬더니 원래 저승으로 가려면 생각과 기억을 다 지우고 가기 때문에 머리를 뽑고 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야지 생각과 기억이 다 없어진다고. 근데 너는 생각, 기억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사는 거라고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등을 돌리자마자 아까 이제 저를 데리고 왔던 119 대원이 나타나더니 저를 차에 태우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또 졸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잠이 들었어요.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누군가 제 가슴을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병원 응급실이었었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닷동이가 제 옆에 와 있더라고요. 그 딸아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빠 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 이러더라고요. 나는 목이 빠지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아이러니했죠. 제가 목이 빠질 듯한 임사체험을 한 후에도 아이도 그 말 하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2번의 임사체험을 한 거죠. 예. 또 그때도 큰 외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박스에 긁힌 거 이런 것밖에 없다. 얼마 안 있다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저는 이제 늘 퇴근을 하고 나면 아이에게로 가서 같이 버스를 타고 오긴 했으니까 참고로 우리 그 차는 어쨌든 반파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폐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후원 차량은 저희 집 쪽으로 오는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와 버스를 타거나 또 그 다음에 중고차를 하나 구하긴 했는데 아내가 출퇴근한다고 계속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아이한테 갔어요. 아이는 하원을 했고 저와 함께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를 갔는데 이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회사에서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회사는 자물쇠 잠겨 있는 게 분명했기에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른 곳에 가는 중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이제 사무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통아 오늘 아빠랑 좀 걸을까 이랬어요. 거리가 한 5km 정도 됐었거든요. 예. 일단 집에 가야 했기에 다통아 아빠 우바할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통이는 신이 나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제 등에 엎였죠. 근데 그때가 좀 찌는 듯한 여름이었거든요. 더위를 뚫고 한 1km를 걸었어요. 네. 땀은 비 오듯이 흘려내렸고 등에는 아이가 엎인 채라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통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땀나? 많이 더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 흐르는 땀을 그 조그만 손으로 이렇게 연신 닦아주는 거예요. 다통이가. 그때가 아마 애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순간 왠지 모르겠지만 찡한 게 눈물 같은 땀이 이제 범벅이 돼서 흘러내리더라고요. 좀 고맙기도 하고 또 지금 이게 좀 처량하기도 하고 이래서.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울고 있고 애는 막 계속 땀 닦아주고 얼마나 이게 좀 일반적인 장면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한 상황에서 한층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푸드득 갑자기 소나기가 탁 내리는 거예요. 다통이는 워낙 물을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비다 아빠 비와 이렇게 하는 거에 등이 엎여서
나는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말을 뒤로 한 채 근처 슈퍼 천막 밑으로 몸을 피했고 비를 그치길 기다려야 했죠.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간식이 있잖아요. 다 안 먹고 온 간식이 있어서 먹으면서 아빠 줄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다똥이 많이 먹어. 아빠는 배불러. 그러다가 이가 좀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업다가 걷다가 집에까지 도착하니까 거의 2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혼자 걸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아이도 저도 지쳤는지 일찍 잠이 들었고 다음날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출근했는데 이게 온몸에 근육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근육통이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그 무더운 여름에 다똥이와 뭐 이렇게 여행을 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그 근육통을 좀 기분 좋은 근육통, 아프긴 하지만 되게 기분 좋은 근육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에는 우리는 좀 더 나은 차, 낡은 중고차 한 대를 또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가는 중 문득 든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매달 아이 사진을 찍던 일을 게을리한 거. 맨날 내가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리한 거. 그래서 생각을 했죠. 지난 나날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는 없지만 일기로는 남길 수 있겠다. 그것도 서면이 아닌 육성으로 쓰는 일기는 아이가 매일매일 들을 수 있겠다. 왜 읽는 거는 우리가 좀 지루해서 다음에 읽지 처박아 두는데 그 육성으로 들리는 건 이렇게 그리우면 자주자주 듣긴 하잖아요. 그쵸. 목소리도 담겨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 2번의 저승의 문턱에서 저를 구해준 게 아이가 아니었나라는 걸 확신하면서 예.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녹음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돌비의 공포라이 되면 무섭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임사 체험을 하면서 결국은 나를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죽지 않음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지할 대상 그리고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으면 굳이 죽을 이유는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죽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좀 끝내고자 합니다. 정말 부모라면 다들 공감하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자녀라면 다들 공감하실 그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또 따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예, 옆에 같이 있어요, 지금. 옆에 또 계시는군요. 아이고. 부모님의 또 자녀분으로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모모님은 계속 달릴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모모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먹먹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임상체험 이야기도 분명히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따님과의 애절한 이야기가 같이 녹아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들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 자극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 내 이야기,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